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급 실버타운은 천국이라는 말.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노년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직접 몸으로 겪어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껍데기만 덮어쓴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순. 올해 72살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곳에서 보냈던 날들을 떠올리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친구들이 노후는 실버타운에서 보내야 편하지라며 권유할 때만 해도 거기서라면 외롭지 않고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탈출해야만 했던 이유가 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죠. 여러분, 혹시 자식이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엄마, 거기 들어가시면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다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관리도 잘 해주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눌러 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나도 이제 짐이 되었구나 하는 씁쓸함이 들었지만 자식의 권유에 더는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짝이는 광고 속 모습만 믿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건 절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제가 목숨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시고 혹시 주변에 노부모님이나 친척분이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실버타운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솔직히 설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호텔처럼 꾸며진 로비,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직원들까지 마치 제가 귀한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안내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시면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하루 세끼 영양식이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도 다 준비돼 있어요. 또래 친구분들도 많으시니 지루할 틈이 없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래, 이제는 내가 누릴 때가 되었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고 살아온 제 인생, 여기서는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거짓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마치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새 입주자에게는 특별히 친절했고 직원들은 늘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식사도 깔끔했고 함께 지내는 분들도 비교적 말이 통하는 분들이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잠깐 친절했지 그 좋은 대우는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평소보다 메뉴가 부실했습니다. 따뜻해야 할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밥도 덜 익은 채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밥이 조금 설 익은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드실 거면 드시고 아니면 말고요. 다들 똑같이 먹는 건데 왜 불평이세요?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친절하게 굴더니 이제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조금씩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선 몇몇 어르신이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기침을 하거나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정성껏 도와주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게 드세요? 그러면 뒷사람들까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 꾸짖듯 내뱉는 말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는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통제와 모욕의 공간이구나.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감시였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늘 누군가가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하루는 분명히 제 방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 하나가 황급히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안전 점검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결코 안전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불시에 불을 켜고 들어와서는 잠버릇이 어떤지 확인한다며 이유를 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이 넘은 나이에 제 방에서조차 마음 편히 잠들 수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점점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민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라진다고요? 어디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며칠 전까지 함께 밥을 먹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더 큰 배신은 가족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또 괜한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초기 증상 중에 그런 거 많대요. 그냥 거기 계세요.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그래도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자식마저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현실. 결국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겠지요? 화려한 건물과 광고 속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철저히 무시와 감시, 그리고 통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목숨 걸고 탈출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조금 더 오래 지내면서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는 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며칠만 반짝 친절한 척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직원들의 말투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웃으며 다가와 어머님,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실래요? 하고 다정하게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기계처럼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밥 드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규칙 안 지키실 거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들어온 곳인데도 마치 신세 지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또 하나 충격이었던 건 사소한 불편을 말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 방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여름 한복판이라 방 안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말씀드렸죠. 저기요, 제 방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직원이 제 말을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왜 어머님만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제가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결국 며칠 동안 찜통 같은 방에서 땀을 흘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의 마음은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말할 권리조차 빼앗는 듯 했습니다. 점점 이상한 일들도 늘어갔습니다. 제가 살던 층에는 80대 중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억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늘 온화하게 웃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분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직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옮기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짐이 여전히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려 있던 옷도 화장대 위에 있던 안경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병원으로 옮겨갔다면 가족이 와서 짐을 챙겨갔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나도 언젠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직원들의 감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잡았다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불을 켜자 복도에 있던 직원이 황급히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으니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잘 주무시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이라면서 왜 문을 억지로 열려 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잠든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밤마다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으니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엄마,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괜한 걱정이 많아지셔서 그래요. 거기가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제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현실. 그날 이후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오로지 제 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절절하게 털어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같은 노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끝내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낯선 기계음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신발도 벗고 맨발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틈으로 본 장면은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2명의 직원이 양옆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연세가 많아 손이 떨렸고 나 좀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며 억지로 알약을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돌보는 게 아니라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제압하듯 다루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갔을 때 그 어르신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같이 밥 드시던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장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단순히 병이 나빠진 것이라면 왜 그렇게 억지로 약을 먹이려 했던 걸까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같이 운동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농담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씩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더니 얼굴이 멍한 상태로 식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으니 그저 고개만 푹 숙이실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약을 드시고 있어서 그래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분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변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활기가 사라지고 표정이 비어버린 채 그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그건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노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불편한 목소리를 잠재우는 곳이라는 걸요. 불평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약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혹시 나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직원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말하면 나도 똑같이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서리거도 방이 덥고 춥더라도 직원의 태도가 무례해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제 방은 이제 감옥 같았고 복도는 감시의 길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족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큰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여기서 잘못될 것 같아.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딸은 피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여기 생활비만도 엄청 비싼데 다른 데로 옮기면 저희가 감당 못해요. 그냥 계세요. 다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 때문에 제 안전과 존엄은 뒷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조차 제 손을 잡아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늙고 병든 몸으로 믿었던 가족도 직원도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그곳은 분명 화려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차갑고 무서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아니, 탈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저 어르신들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나도 사라진다. 그 생각은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복도를 걸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문은 늘 굳게 잠겨 있었고 출입구에는 직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를 가둬두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먼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늘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녔지만 밤 11시 이후에는 조금 느슨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도의 불은 꺼지고 야간 근무자는 2명뿐이었습니다. 그때만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제 신분을 증명할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제 방 서랍 속에 있던 신분증과 휴대폰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옷 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직원들이 가끔 방을 수색하듯 들이닥치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온다고 했는데 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연락도 안 되게 막는 거예요? 그 순간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대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 대답을 듣자 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가족을 못 만나게 막는 곳, 연락마저 차단하는 곳.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사라지고 말 거야. 탈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정문 대신 옆쪽 작은 출구를 이용하는 것. 낮에 몰래 지켜본 결과
그 문은 잘 쓰이지 않아 경비가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경보 장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치가 불빛을 켜고 꺼지는 순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30초 간격으로 깜빡거리다 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불을 꺼둔 채 일부러 잠든 척하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나,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발걸음을 죽이고 한 칸, 또 한 칸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숨소리가 크게 들릴까 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상계단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순간적으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계단 뒤쪽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땀이 식은 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직원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삶 전체가 그 몇 초에 달려있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출구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불빛이 깜빡거리다 꺼지는 순간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릴까 봐 온몸이 굳었지만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았다. 이제 진짜로 살았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빠져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차가운 밤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공기,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바깥 세상.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제 발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밤거리는 적막했습니다. 실버타운 주변은 외진 곳이라 인적도 드물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번에는 과연 달라질까요? 오히려 저를 다시 실버타운으로 데려가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전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불빛이 번쩍 제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를 찾으러 온 건 아닐까? 저는 본능적으로 도로 옆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실버타운 로고가 찍힌 차량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벌써 제가 사라진 걸 눈치챘고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확인한 뒤에야 비틀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다리가 떨려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붙잡히고 붙잡히는 순간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한참을 걸어 마침내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힘겹게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머니 속 지갑에 현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실버타운에서는 카드로만 결제를 하게 했고 제 돈도 관리실을 통해 쓰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꺼내 기사님께 내밀었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절 보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 늦은 밤에 혼자서.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도시 쪽으로 가는 데까지만 부탁드려요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가족을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도시 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이따금 택시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근처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뜨거운 물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주머니 속에 남은 돈은 라면 하나 살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제 몰골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흙 묻은 옷, 떨리는 손, 겁먹은 눈빛.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 물을 건네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겨우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실버타운에서 도망 나왔어. 거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안은 지옥이야. 직원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듯 했지만 제 눈빛을 보더니 차츰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혹시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면 또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면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직원의 도움으로 저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찰서에서조차 제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가끔 치매 초기이신 분들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대체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규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받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억지로 약을 먹이고 불만을 말하는 어르신들이 사라지고 가족조차 못 만나게 막는 그 현실을 내가 직접 봤다고요. 제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르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아직도 그곳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제 진술을 끝까지 들어준 건 젊은 형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실버타운은 겉으로는 고급 노인 주거 시설이라 불리며 지역에서도 유명한 곳이었고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종종 방문해 홍보사진을 찍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진짜 민낯을 경찰이 과연 드러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조사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몸을 의탁한 채 조사가 진행되기를 손 모아 기다렸습니다. 형사가 찾아와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최근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해당 병원에는 그런 환자가 도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제 눈으로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형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뒤 실종 신고가 난 노인이 벌써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대부분 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겼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믿어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처리하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감춘다는 것.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인이자 정치 후원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건드릴 수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의 삶과 존엄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니. 경찰은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잠입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직원으로 위장해 들어간 경찰은 며칠 뒤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약물을 과다 투여해 어르신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불만을 말하는 분들은 어딘가로 옮겨지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서리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거기서 본 게 다 진짜였구나.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언론을 이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노인분들이 치매로 인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그 말이 뉴스에 나오자 제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저를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제가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현실을. 그 절망 속에서도 제가 끝까지 이 이야기를 붙잡고 늘어질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아직도 그곳 안에 갇혀 있는 다른 어르신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나처럼 당하고 말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경찰도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실버타운의 더러운 비밀들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조금씩 진전되자 제 마음은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했고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잠입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는 영상, 불만을 말하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관리실에서 주고받은 기록들까지. 이 증거들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실버타운의 민낯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뉴스에 실린 건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노인분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노인성 망상과 치매 초기 증상을 지적하며 가족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제 고통이 단지 망상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실버타운 운영자와 그를 뒤에서 돕는 권력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조차 난감해했습니다. 한 형사가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이미 확보했고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혹시 나를 입막음하려고 달려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낯선 번호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괜히 입 아프게 떠들지 마세요. 어르신 같은 분이 뭘 안다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려 물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야.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문제야. 내가 침묵하면 아무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기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찰을 통해 알게 된 젊은 기자 한 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 걸고 취재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직접 봤어. 어르신들에게 억지로 약을 먹이고 사라지고 가족을 못 만나게 막는 걸. 제발 이걸 세상에 알려줘. 기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이 묻어둔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대신 외쳐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조금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 그들은 대대적인 홍보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건물, 고급 식당, 웃는 직원들과 즐겁게 노래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노후 생활 공간, 언제나 가족 같은 따뜻함을 약속합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현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세상에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아,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눈물과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거짓도 진실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침묵하는 순간 다른 어르신들의 목숨이 꺼져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저와 함께 모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까? 아니면 또다시 묻혀버릴까?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약속했던 보도 날짜, 저녁 8시 뉴스 첫머리에 실버타운 이야기가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막히지는 않을까, 괜히 방송이 바뀌지는 않을까, 불안에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TV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충격적 실태, 어르신들은 어디로 사라졌나.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화면 속에는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노인들을 억지로 붙잡고 약을 먹이는 장면, 불안에 떨며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는 어르신의 목소리, 그리고 하루아침에 방이 비어버린 어르신들의 흔적까지. 뉴스 앵커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수십억 원의 입주비를 받고도 어르신들을 존중하기는커녕 불법적인 약물 사용과 감금에 가까운 관리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제 이야기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구나.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방송은 이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사라진 어르신들의 가족이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길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내가 겪은 공포와 절망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실버타운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댓글에는 분노와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노인들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나. 겉은 화려한데 속은 지옥이라니 끔찍하다. 우리 부모님도 저런 데 계신데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 이 목소리들이 쏟아지는 걸 보며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버타운 측의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노인분들이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는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진 어르신들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합니까? 왜 약물 사용 기록이 발견됐습니까? 그러나 실버타운 대표는 땀을 흘리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으로 덮으려 해도 결국 썩은 소금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은폐하려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건 시작일 뿐,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외치자.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도망친 게 아니야. 아직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면의 시간은 이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희망, 그리고 반드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뉴스 보도가 나간 지 며칠 뒤, 마침내 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세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는구나. 압수수색 당일 수십 명의 경찰이 실버타운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들 다 편히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길 비키세요. 그 장면을 TV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좁은 방에 몰려 앉아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식당 구석에는 약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은 알약 봉지였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가족분들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자꾸 못 나가게 했어.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 그 말이 TV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저건 감옥이다. 저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끝까지 진실 밝혀야 한다는 분노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불과 며칠 전까지 저와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억지로 약을 먹이고 누군가는 병원으로 갔다며 사라져버린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부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명부를 대조하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시설 책임자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모든 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약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된 것이고 가족분들이 동의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의사의 처방입니까? 서명도, 기록도 없는 약물 투여 내역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 순간 책임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화면을 보며 비로소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거짓과 권력이 세상을 덮으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 비록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눈물이 흘러야 하지만 끝내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이라는 것 말입니다. 며칠 뒤, 저 역시 경찰의 보호 아래 실버타운 앞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두 다리가 떨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끝내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탈출했던 그 문, 목숨 걸고 뛰쳐나왔던 그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와 가족의 품에 안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 내가 살아남아 목소리를 냈던 이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 그 진실은 과연 끝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구조되었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부에 적혀 있던 수십 명의 이름 중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된 어르신들이 가족 품에 안기는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늘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사라진 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며칠 뒤 담당 형사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구조된 분들은 다행히 무사히 가족과 재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어르신들의 기록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시설 측은 여전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관리 부주의로 생긴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형사의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분들을 찾아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탈출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살려고 뛰쳐나온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다만 이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버타운은 단순한 노인 주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자는 지역 정치인들과 결탁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있었고,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실험에 가까운 약물 투여를 반복하고 있던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새로운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입주 어르신 다수에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투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기억력 감퇴와 행동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버타운은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사실상 노인들을 관리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장면들, 억지로 약을 먹이고 멀쩡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멍해지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시설에서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라져버린 어르신들, 일부는 아예 기록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디 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직접 봤다고요. 여기서 사라진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르신의 증언은 이미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된 분들의 가족들을 모아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뒤 사라진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울먹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 아버지를 돌려달라. 그 절규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의 절규가 된 겁니다. 경찰도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언론은 매일같이 실버타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노인 지옥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라진 그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사라진 어르신들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사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기묘해졌습니다. 명부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그분들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들이 제출한 사진과 입주 계약서는 분명히 실존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시설 내부 기록에서는 해당 어르신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당황했고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어디로 간 겁니까? 살아 계신 건가요? 돌아가신 건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몸서리쳤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은 사람을 지워버리는 곳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기자가 새로운 단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를 보세요. 시설에서 납품받은 약품 기록인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수에 비해 약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수십 명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혹시 그 약을 사라진 어르신들에게 사용한 건 아닐까요? 기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약은 기억을 흐리게 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했다면 끔찍한 인권 유린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장면, 직원들이 억지로 알약을 먹이던 순간, 그리고 멀쩡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멍해지던 모습, 전부 이 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약품 유통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품은 정식 의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험용 물질이었고 일부 제약회사와 시설 운영진이 은밀히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였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니 이게 나라냐. 어르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게 말이 되냐. 여론은 폭발했고 국회에서도 긴급 조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라진 어르신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병원과 요양시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등록되지 않은 노인 환자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저 역시 증인 자격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병원 건물 안, 깊은 복도 끝에 숨겨진 병동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얼굴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분 내가 아는 분이야. 같이 밥 먹던 분이야. 저는 울부짖으며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겨우 떨릴 뿐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온 걸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병원을 봉쇄하고 어르신들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노인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실험실의 대상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앞에 맴도는 건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어르신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살아있긴 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게 아닌 듯한 그 모습.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눈물이 말라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거야. 아무리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절대 침묵하지 않겠어. 나 하나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외치면 세상은 변할 수 있어. 병원에서 발견된 어르신들의 모습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축 늘어진 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들, 초점 잃은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실버타운에서 사라졌던 어르신들입니다. 불법적으로 약물을 투여받아 정상적인 생활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방송을 보던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건 살인이야. 살인과 다를 게 없다. 어르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 거잖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뿌리 뽑아야 한다.
거리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노인을 지켜라. 돈벌이를 위한 범죄를 멈춰라. 저는 그 장면을 TV로 지켜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내 작은 목소리가 여기까지 닿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화면에 잡힌 얼굴들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웃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용기를 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기자들은 연일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약물의 정체, 제약사와 운영진의 결탁, 그리고 정치권의 뒤를 봐주던 인물들까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뉴스 앵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요양시설 비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범죄로 규정됩니다. 노인들의 존엄과 인권이 돈과 권력 앞에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국회에서도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석에 선 실버타운 대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땀을 흘렸습니다. 의원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라고요? 수백억 보조금을 받아 불법 실험을 자행한 게 사실 아닙니까? 대표는 끝내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노인은 짐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켜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마음 깊숙이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단순히 나나 내 이웃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늙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공간에 발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분명 진실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덮으려는 힘도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실버타운을 뒤에서 도왔던 정치인들과 기업들은 여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언론 뒤편에서는 과장이 있다. 노인 환자의 상태가 원래 안 좋았다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목격했고 너무 많은 증거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억눌려 있던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어르신 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어. 그런데 그들은 날 가둬두고 알약을 먹였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그 증언은 전국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세상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저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실버타운 운영자와 직원들, 그리고 불법 약물을 공급한 제약사 관계자, 심지어 그들을 뒤에서 도왔던 정치인 몇몇까지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정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숨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불법 약물을 투여했으며 국가 보조금을 착복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말이 법정 안을 울릴 때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운영자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약물 투여는 치료 목적이었고 가족들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동의한 적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재판장은 법정 질서를 지키라며 경고했지만 울부짖는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에 올라선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억지로 약을 먹이고 불만을 말하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가뒀습니다. 멀쩡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멍해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곳은 요양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무너뜨리는 곳이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순간 법정 안은 숨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약물 거래 기록, 위조된 동의서들 모든 것이 피고인들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변호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치매가 아니었어.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마라. 재판장은 단호하게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억지 주장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짓으로 덮으려 해도 이제는 진실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재판은 길고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는 법정 상황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눈물로 지켜보았습니다. 끝까지 밝혀라.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라라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증언하겠다. 내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니까. 재판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번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오늘은 무슨 진실이 더 드러날까 하는 긴장감으로 버텼습니다. 방청석에서 마주친 피해의 가족들의 눈빛은 늘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간절한 바람. 제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 두 손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자유를 제한하며 국가 보조금을 착복했습니다. 이는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합니다. 운영자는 징역 25년, 주요 직원들과 제약사 관계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 역시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울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이제 얼굴 들고 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긴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들, 기억을 잃은 채 멍한 눈빛으로 누워 계신 분들, 그분들의 고통은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판결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의 죄를 묻는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늙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고 지켜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 말을 마친 순간 기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들어설 때의 설렘, 고지어 다가온 두려움, 목숨 걸고 탈출하던 밤, 그리고 끝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모든 순간이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또 다른 어르신이 그곳의 문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화려한 외관과 광고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저는 제 몸으로 겪었고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늙은 몸 하나 겨우 부여잡고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르신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세요. 과연 그곳이 진정한 안식처인지 아니면 화려한 포장을 쓴 또 다른 지옥인지. 여러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만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목소리를 계속 낼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오랜만에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가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올 걱정도 없는 제 공간. 작은 화분 하나, 오래된 의자 하나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불을 켜둔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범한 이웃들의 불빛, 웃음소리가 섞인 대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제겐 낯설면서도 감사한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목숨 걸고 싸움 끝에야 다시 찾아온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실버타운에서 함께 지내던 분들, 아직도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어떤 분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을 단순히 편히 보내지 않겠다고. 그 대신 제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회, 교회, 주민센터 사람들 앞에 서면 아직도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과 광고만 믿지 마세요.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저희도 부모님 모실 때 더 신중해야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고통스럽던 기억이 조금은 위로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건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그들의 말만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아무리 늙었어도 나를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 그 다짐은 제 일상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도 자주 갔습니다. 젊었을 때 미처 읽지 못한 책들을 조금씩 읽어내려가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물론 몸은 여전히 약하고 세월의 흔적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지옥을 살아나온 제가
이제는 작은 행복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더 크게 빛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목소리가 또 다른 노인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존엄을 잃지 않으며 작은 목소리라도 끝까지 내는 삶. 그것이 제가 살아남아 얻은 마지막 사명이라 믿습니다. 실버타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재판까지 끝난 뒤 사회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모든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전수조사하겠다. 약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어르신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새로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시설은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고 어떤 곳은 대대적인 점검 끝에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름부터 존엄 보호법이라 불렸습니다. 그 법안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의사와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없다. 시설 내 모든 약물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입주자와 가족의 면회 및 소통은 어떤 이유로도 차단할 수 없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일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막히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뒤늦은 변화였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다면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도 달라진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인은 짐이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인은 우리의 뿌리다, 어르신을 존중해야 우리도 존중받는다라는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권 교육 시간에 실버타운 사건이 사례로 소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사회를 바라보며 웃으면서도 제 마음 한쪽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변화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번 사건을 뉴스로 보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늙을 텐데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게 곧 제 미래를 지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헛되지 않았음을, 누군가의 마음을 바꿨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의 어둠을 온몸으로 겪고도 살아남아 이렇게 세상에 진실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상처투성이의 삶이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증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이 커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늙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제 작은 외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제 사명입니다. 이제 저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작하는 하루. 예전 같으면 너무 평범하고 하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어떤 호화로운 시설보다 값지고 소중합니다. 가끔은 마을 공원을 걸으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겐 위로가 됩니다.
그래, 세상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밝은 목소리가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걸음을 옮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곳을 꿈꾸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급 실버타운, 호화 요양시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비싼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이제 제 삶에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침묵하지 않았고 끝내 세상에 진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지쳐도 제 영혼은 이제 당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아직 멀었으니 상관없다 하고 흘려듣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이웃, 바로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먼저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화려한 광고나 달콤한 약속에 속아 존엄을 잃은 채 늙어가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작은 이상 징후를 보신다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니 끝까지 말해야 한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은 짐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만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조용히 살겠지만 제 목소리는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님께, 당신의 어르신께 오늘 꼭 한마디 전해주세요.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목소리에 공감하신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절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목소리를 이어주신다면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